지금 6월 달인데 6월 1일인데 지금 춥습니다. 산에는 여기가 지금 해발 780곳인데 아직도 추워서 이렇게 지금 신문지를 태워가지고 재를 만들겠습니다. 이 재를 만들면 이게 밭에다가 뿌릴 거죠. 재를 만들어서 밭에다가 뿌릴 겁니다. 밭에다가 뿌려서 여기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유기질만 있거든요. 토양 검사했더니 다른 성분이 없고 다 유기질만 있어 가지고 이 재를 좀 뿌려야 됩니다. 재나 아니면 그 석회를 좀 뿌리려고 계란 껍데기, 식당에서 계란 껍데기를 모아달라고 그래가지고 계란 껍데기를 지금 모으고 있거든요. 모아가지고 지금 와서 이렇게 갈아가지고 가루 만들어가지고 밭에다가 뿌리려고 가지고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장마철이나 지나거나 아니면 장마철 전에 뿌려볼 생각입니다. 온도가 좀 상승했네요. 여기가 좀 추운 기운이 있었는데 여기는 잠시 저 불은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그리고 이거는 지금 남은 신문 같은 거를 이제 가져다가 이게 이렇게 하면 재가 많이 나옵니다. 재가 이렇게 보시면 재들이 보이죠? 재가 나와서 이 재를 활용하려고 지금 이렇게 태우고 있습니다. 재도 태우고 좀 따뜻하게 하고 난로 역할도 좀 하고 오늘 저녁에는 이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좀 밑으로 내려갈까 하다가 이걸 태우기도 하고 또 온 김에 책도 좀 읽고 그러려고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신문인데 이게 언제 신문이냐면 조선일보 4월 24일 신문인데 참 조선일보는 정말 진짜 조선일보 같아요. 조선일보는 정말 조선일보 같아요. 자, 이게 이렇게 기사 써도 참 망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대단해요. 참 이게. 그렇게 세상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정당하지를 못하잖아요. 꼭 이상한 것들만 찾아내가지고 기사 쓰려고 하고. 이 조선일보 누구는 이거 조선일보를 받아가지고
조선일보를 읽는 모양인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조선일보 참 정말 조선일보스럽다라는 생각하면서 태우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사람이나 뭐 관점이라는 거는 다 다양할 수 있고 한데 사람마다 개개인인 경우에 관점이 다양한 거는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뭐 생각을 어떻게 주입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미성숙 아동이나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영향이 크죠. 이게 잘못된 사고방식을 주입시켜서 이게 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올바른 것들은 아니죠. 그래서 팩트를 아주 담백하게 이렇게 전달하려고 노력해야죠. 그리고 확인하고, 또 국가의 대소사 중에 어떤 것이 큰일인가, 큰일을 작은 일에 이렇게 매몰되지 말고 좀 국가적으로 큰일, 그리고 현 정권을 감시하는 일을 해야죠. 현재의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들을 해야 된다. 근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했던 거 지금 몇 년 지났는데 그런 걸 끄집어내서 참 하려고 하고, 참. 그러면 조선일보가 그 윤석열 정부 시절에 여러 가지 그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언론에 게재했느냐? 또 그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이 조선일보를 신봉하는 사람들, 조선일보를 신뢰하고 보는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이 이 계엄하고 할 때 이걸 비판해 줬어야지. 그래야 이 계엄을 찬성하는 듯한, 그리고 탄핵을 반대하는 듯한 집회에 나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줄어들죠. 우리가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이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할 수는 있는데, 명백하게 헌법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조선일보도 동의해서 그 논조를 같이 해야죠. 정치적인 소신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잖아요. 저 불타오르는 저 조선일보가 타면서 타오르는 저 난로를 보면서 참 조선일보가 그야말로 그 일제시대에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그 신문이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반민족적인 반헌법적인 신문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거를 부추기는 사람들의 논리적 배경이 되고 있는지, 참.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해서 조선일보가 대우각성할 것까지는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불행한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불빛이라는 게, 이게 불이라고 하는 게, 물도 그렇지만 불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이번에 경북 지역에 산불 발생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불이 참 무서워요. 그냥 잘못 다루면 이게 참 유용한 것인데, 잘못 다루면 이거 수천 년간
수만 년을 가까웠던 모든 것들이 이제 한숨에 이제 잿더미가 돼버리는 거니까 이게 겸손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 물 또한 그렇습니다. 물. 오늘 뭐 계곡을 걸으면서 이제 갔다 와서 계곡을 한번 한 바퀴 돌았습니다만은 계곡을 걸으면서 보니까 그 물의 힘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죠. 이 바위나 이런 것들은 뭐 그냥 팡팡 이렇게 물살이 흘러내려가고 그렇고 이 패이는 거 흙이나 산이 패이는 것 또한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죠. 이 불이 들어갔을 때 이제 예를 들면 뭐 핸드폰, 휴대폰 같은 걸 얘기한다면 휴대폰이 불에 들어가면 타서 이제 부품들이 녹아서 못 쓰죠. 근데 물에 들어가도 그래요. 물이 한번 침입해도 휴대폰 못 쓰죠. 방수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방수가 그렇게 쉽게 되질 않죠. 그래서 물도 또한 중요하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 불과 물을 다스리는 역사다. 보죠. 이 총균세라고 그러는데 총균세가 인류를 바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쟁 상황에서 인류가 서양사로, 그러니까 유럽사를 놓고 볼 때 이 전쟁 상황에서 세력이 아주 이렇게 균형이 깨질 때, 그때 신무기를 가진 자들, 총이죠. 이 유럽 세력이 다른 나라 전 세계를 다 지배하지 않습니까? 이 19세기에 18세기, 19세기를 놓고 보면 이 유럽의 과학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총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죠. 뭐 그런 걸로 따지면 일본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일본이 이 전국 시대에 각 지역의 뭐 세력들이 이렇게 할 때 그 총을 가진 세력들이 이제 정권을 잡아 나가죠. 오다 노부나가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그렇고, 도쿠가 이에야스나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이게 다 오다 노부나가의 그 후디스 세대들이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에는 오다 노부나가의 뭐 가신, 뭐 비서, 뭐라고 하나요? 뭐 하인이었다가 가신으로 발전된 사람이니까 이 오다 노부나가의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국에 이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 그 시기만 해도 물과 불이 시대죠. 물과 불, 화약. 이 화약이라고 하는 거는 그 중국에서 중국 원나라에서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 화약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이 화학 반응이죠. 이 재하고 뭐 질산 뭐 칼륨인가요? 뭐 이거랑 뭐 재하고 섞어서 이렇게 했더니 이제 불을 붙였더니 이제 팡 터지더라. 폭발력이 있더라. 이건데 이게 이 화학적으로 뭐 연금술사처럼 화학적으로 뭐 금을 만들려고 이렇게 결합하던 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설도 있고 하죠. 어쨌든 인간이 욕망이 만들어낸, 우연하게 만들어낸 것이 화약입니다. 화약의 발달이 이제 총균세의 발달 된 거죠. 쇠라고 하는 것은 그 철강이죠. 철강. 지금으로 묻히면 철강인데, 철강이 총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로켓도 만들지 않습니까?
로켓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전자장비라든가 이런 최첨단 기술이 있지만 원초적인 기술은 그거 아니에요. 쇠에다가 이 화약, 발사체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의 힘이라는 건 참 대단하죠. 인류에서 불의 힘을 빼고 나면 이 역사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겠죠. 요거는 지금 불쏘시개로 쓰는데 이 골프채입니다. 골프채가 이게 골프가 우리나라가 2만 불 시대가 되면서 골프가 아주 대중화됐죠. 대중화된 골프 스포츠가 됐는데 예전에는 뭐 골프하면 이제 특권층, 유한계급이죠. 유한계급만이 누리던 이게 사치 품목에다가 예전에는 세금도 이게 사치 품으로 세금을 내서 세금을 많이 냈죠. 이게 골프채라든가 이런데 지금은 뭐 일본 스포츠화 돼가지고 가격도 많이 싸지고 그래서 또 골프를 즐기는 사람도 많죠.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주 많아졌는데 아이고 저 친구는 저 계곡에서 들깨로 있던 친구를 만났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제 와서 어디 가라고 해서 내가 어디 강제로 보낼 수도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있는 거죠. 다행히 뭐 사람 해하고 그러진 않으니까. 오늘 밤은 여기서 잘 건데 남들은 여기 이런 데서 자면 무섭다고 그러는데 또 저 들깨 같은 것도 대단히 무서운 거죠. 사실은 말로 듣기만 하면. 근데 뭐 지금은 뭐 내가 들깨 주인도 아닌데 얘가 뭐 저한테 충성을 하는 건지 가질 않네요. 또 뭐 사람이 그리워서 그러는 건데 같이 있어 보는 거지 뭐 인연이 될 때까지. 근데 이게 올해 들깨 생활을 오래 했나 봐요. 그래서 항상 배가 고파 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저 피부병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이걸 또 데려다가 또 동물병원 데려가고 이러기가 참 저도 그러기에는 또 제가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있는 동안만 언제 또 인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있는 동안 제가 뭐 저 들깨의 주인이 아니고 그냥 동반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뭐. 이렇게 쟤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종이 자체가 이 불로 치면 이제 그 소화가 잘 된 재로 치면 소화가 잘 된 이렇게 분쇄가 잘 된 종이가 그렇잖아요. 나무보다 그래서 이 재로 태우기에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식당 하는 뭐 아는 사람한테
그 숯불 태우다 나가면 남은 재를 이렇게 얻어다가 쓰고 그랬는데, 아이 그또 재 가지고 또 국을 하는 것도 그것도 또 이게 여기 와서 있으면은 지금 6월인데도 추워요, 밤에 저녁에. 그래서 이게 찜질도 하는데 이렇게 불빛 앞에 앉아가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불길을 쳐다보면서 불 얘기도 했다가 물 얘기도 했다가 그런 거죠. 오다 노부나가도 얘기도 했다가. 오다 노부나가는 그 절에서 죽었죠. 절에서. 오다 노부나가는 전국시대의 참 영웅인데 카리스마도 있고, 오와리, 일본의 그 오와리 지방의 그 성주 집안인데 조그맣죠. 그 일본의 그 핵심 지역이긴 한데 규모가 조그만 지역인데, 그런 걸로 따지면은 참 영웅이죠. 그 전국을 통일 바로 직전 단계까지 갔으니까 대단한 영웅이죠. 이 큰 그림을 잘 그렸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일본을 통일하게 될 때 뭡니까? 그 외국인 상선, 그 포르투갈이죠. 포르투갈의 상인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사들입니다. 사들임 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사용법, 그리고 훈련까지를 다 그 포르투갈 상인들로부터 전파를 받죠. 이게 지금 과거에는 서양, 특히나 로마가 중국 한나라에 비해서 문물이 굉장히 떨어졌죠. 종이 같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종이 같은 게 한나라의 뭐 체륜인가요? 체륜이 발명을 했다고 하죠. 이게 기원전 108년인가 막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이 종이를 만들었다는 거는 이게 인류 역사에 대단한 거죠. 이게 인쇄술이 나오기 전이긴 합니다만은, 이 인쇄술 전에 우리가 필사를 하더라도 예전에는 그 동물 가죽이나, 이 중국에서는 대나무 죽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대나무가 워낙에 많으니까 대나무를 이렇게 얇게 잘라 가지고 거기에다가 글을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피가 커요. 그러니까 그 차 한 수레, 차를 한 수레를 싣고도 지금으로 치면 지금 책 한 권 분량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중국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그 죽간을 막 싣고 다니는 그 뭡니까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왕이나 이런 귀족들이 가다가 이제 책을 읽고 싶으면 책을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책을 가지고 다니는 거죠. 이 젊을 때 한 수레의 책을 읽는다, 그런 게 그런 거죠. 우리 지금의 뭐 한 수레 책을 읽으면 거의 한 수레로 하면 총 책이 몇 권이나 될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 수레가 뭐 한 1톤 트럭이라고 치면 1톤 트럭에 책이 몇 권이나 들어갈까요? 못해도 10,000권은 들어가지 않을까요? 어떻게 실으냐에 따라 다른데, 지금 책 장사하는 사람들 수준으로 이제 책을 실으면 그게 100권씩 쌓은 거를 100개는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높이가 쭉 높게 100권을 한 높이까지를 쌓아버리면 그 바닥에 그렇게 한 단을 이렇게 100권을 쌓아버리잖아요. 그 정도 높이까지를 하면 바닥이 지금 몇 평인지 모르지만 거즘 10,000권 더 되겠는데요. 한 2만 3만 정도 되겠는데요. 그 정도 책을 되는데, 사람이 지금 현대인들 놓고 볼 때 정식적으로 그 이북이나 말고 정식적으로
책으로 25,000권 정도 책을 읽고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게 왜 쉽지 않으냐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긴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365일이잖아요. 하루에 이틀에 한 권 읽는다고 치면 180권이니까 180일이니까 1년에 180권을 읽는다고 치고, 그러면 이게 그거를 이제 대우각성 해가지고 한 25세부터 읽었다고 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80세까지 읽었다고 칩시다. 근데 이틀에 한 권을 읽어내려면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먹고 사는 일을 못 할 수 있지 않나? 그렇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안 되는 걸로 합시다. 그게 만약에 된다고 해서 시도를 하면 그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해. 뭐 연애하는 일도 못할 거 아니에요. 책만 읽느라고. 그거는 또 불행한 일이죠. 책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 간접 경험이라고 하는 것, 그 저자의 그 마음, 그리고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을 이제 나하고 이제 교감하는 거죠. 그런 것인데, 그래서 책은 중요한 거죠. 사람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많이 읽어야 그 조선일보, 아까 조선일보 얘기했는데, 조선일보가 거짓말을 해도 이 자식 거짓말 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조선일보는 항상 거짓말만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선일보는 항상 거짓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의 목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조선일보의 기사는 항상, 그래서 저도 조선일보를 보진 않지만 오늘 이거 불 떼면서 이렇게 보니까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를 안 해요. 권력을 감시한다고 그러면 지금 권력을 가지고 가장 사유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잡아야 되거든요. 헌법이라는 것을 반추했을 때 헌법이라는 것을 놓고 이 권력이 과연 정당하냐, 헌법이라는 기준을 놓고 권력의 부당함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알리고. 왜 국민에게 알리느냐? 왜 국민에게?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니까 그런 거예요.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니까 그런 건데, 근데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여기지도 않으면서 국민에게 알리는 신문이 이 권력을 지는 거죠. 이것도 참 묘해요. 왜냐하면 이 권력자들이 이 신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권력자들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신문은 두려워해. 이 참 어이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간접민주주의거든요. 지금 모든 국민이 다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모든 국민이 다 나서서 뭐 장관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데 세상은 점점 뭡니까, 직접 민주주의로 가야죠. 점점 어떤 형태를 그 새로운 기술을 때려들어도. 통상 질서 리셋, 트럼프 관세 폭풍 온다. 당연하지. 이거는 뭐 예전에, 이거 언제 신문이냐면요, 4월 1일자인데 이거 보세요. 이게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요 조선일보의 논조 한번 볼까요? 이 4월 2일자에 이제 재탄핵된 이 한덕수가 이제 그 당시에 대행인데 헌재 2명을 지명해야 된다.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아니 한덕수가 헌재에 그 지명권이 있느냐? 이거를 명확히 해야죠. 이게 선출된 권력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출된 권력이 아닌 사람은 그 권한, 대통령의 대행이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아주 소극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아니, 선출된 권력이 행사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대행, 그냥 임명직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임명직이 했기 때문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예를 들면 대통령한테 잘 보여가지고 아니면 신임을 얻어가지고 총리가 됐는데, 총리가 돼서 이제 대통령 유고가 되니까, 그러면 그 대통령이 유고가 된 이유가 탄핵돼서 그렇게 됐는데, 어디 뭐 불의의 사고로 죽어서 그런 게 아니고 탄핵돼서 그렇게 됐는데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임명한 국무총리가 올바르게 말하자면 그 탄핵 전국에서 올바르게 판단을 해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게 믿을 국민이 없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전체 국민의 의견을 다 들어본 건 아니지만, 또 그걸 또 다 들어봤느냐 이렇게 따져버리면 할 말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관적으로 흐르는 그 의식의 흐름이라는 것이, 내가 저 대통령한테 이제 지명돼 가지고 은혜를 입었는데 그 사람이 탄핵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후 처리를 하는 과정에 공정하겠느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재판이나 모든 그 할 때 이제 저촉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배제해서 판단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따지면 국무총리는 권한대행에서 배제돼야 되는 게 맞죠. 장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탄핵 됐을 때 이제 그 대행 체제를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대행 체제. 뭐 헌법재판소 가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해서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갈 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게 80일 걸리잖아요.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리고 또 그만큼 손해에게 손해. 이게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어느 반열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에 맡길 게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를 행사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투표로 탄핵 입장, 반대 입장이 정해지면 그 사람들이 이제 뭐 TV 토론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고 국민들이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게 낫죠.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국민들에게 그 탄핵 관련된 국민투표 비용을 좀 자발적으로 헌금을 받아도 낼걸요 아마. 이번에 같은 경우에 그 추운 데 가서 있고 뭐 그 탄핵 헌법재판소 그 판단 기다리고 이럴 바엔 뭐 국민들이 주권 행사해서 국민투표로, 대통령 탄핵인 경우엔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게 맞은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국민들은 무서운 것도 알고, 이렇게 국민주권 행사를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하는 일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법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국민이 참여하는 재판들을 하는 게 중요하죠. 이 판사들이 의식이 점점 국민들을 생각하고 좀 동떨어지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무슨 뭐 독립이니 이러는데, 아니 그분들이 뭐 선출됐으면 이게 참 법관 선출 제도라는 것이 또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선출이라는 것도 참 애매해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 것도, 이 선출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참 애매해요. 제가 보건대는 이제 AI 시대가 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되면 뭐 부정투표 이런 것들이 또 시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게 제도가 되면 더 이제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국가 대사에 관해서 이 국무회의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이제 투표로 묻는, 전자투표로 묻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어떤가. 어쨌든 정치는 직접 민주주의를 일단 늘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어디 외국 전쟁에 참전한다든가, 외국과의 큰 조약을 맺는다든가, 아니면 뭐 전쟁에 참여한다든가 이럴 때 이 국회에서 이렇게 국회의 의결을 거치면 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투표로 결정하는 게 낫지 않느냐. 참전하면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이게 공급해서 찬반하고 그 다음에 투표 잡아가지고 인쇄하고, 지금 이렇게 하면 이게 뭐 지금 당분간은 저 투표 때문에 뭐 부정 투표니 뭐니 이런 것들이 막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하고 재공간 투표하고 이게 하면 열흘이면 되거든요. 재공간 투표해서 이게 우편으로 넘어오는 기간을 이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전 투표하고, 그렇게 해서 우편으로 이제 넘어오는 것들, 그리고 이제 각 지역에 이제 직접 투표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좀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또 넓혀 나가는 것, 정당의 정당의 그 당원들의 권리가 이제 커지는 실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걸 국가로 확대하는 그 실험들이 아마 한 그 최단 시일 내에 이루어져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화로가 토크 하다 보니까 지치네요. 맥주 한잔 하고 좀 쉬어야겠습니다.